아가, 친정엄마랑 수정과 나눠 마셨지? 몸은 좀 어떠셔? 평소 제가 친정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던 시어머니가 어버이날에 챙겨가라며 건넨 최고급 수정과 세트. 그 수정과의 행방을 묻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들떠 있었습니다. 아, 그 수정과요? 아까 형님이 자기 시댁 식구들 드린다고 뺏어갔어요. 지금쯤 다 같이 나눠 드셨을 텐데.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야, 이 멍청한 년아. 그걸 뺏기면 어떡해? 그 시각 신우이의 시댁은 초토화되었고 저는 그 달콤한 수정과에 얽힌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그날 시어머니가 건넨 수정과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골목 가로등이 노랗게 깜빡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낡은 전동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요구르트 박스 안에서 병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제 하루를 시작하는 알림음 같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빚보증으로 망해버린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병든 친정엄마의 약값에 전기세에 가스비까지.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요구르트를 팔아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굽어 잘 펴지지도 않았지만 저는 묵묵히 한 집 한 집 요구르트를 문고리에 걸어두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이리 좀 와봐.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낯설어서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평소엔 제가 친정 간다는 말만 꺼내면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이거 받아. 한방 수정과야. 이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데서 맞춤으로 받아온 거니까 내일 사돈이랑 꼭 나눠 먹으렴. 시어머니가 화려한 보자기에 쌓인 상자를 제 손에 꾹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상자를 받아들고 멍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갑자기 무슨...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 사돈어른 몸도 안 좋으시다며? 가서 둘이 오붓하게 마셔. 너도 한 잔 꼭 같이 마시고.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웃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꼭 둘이 마셔야 한다. 한 잔도 남기지 말고. 알았지? 같은 말을 2번이나 강조하는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묘한 끈적거림을 느꼈어요. 뒤통수가 따끔거렸지만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수정과라는 생각에 의심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다음날 현관을 나서서 차 트렁크에 수정과 상자를 실으려는데 마당으로 검은색 외제차가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저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시누이는 학창 시절부터 제가 가진 거라면 뭐든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어요. 시누이가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 올케. 그게 뭐야? 엄청 좋아 보인다. 아, 이거요?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뭔데? 좀 봐봐. 시누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손에서 보자기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시누이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어요. 한방수정과네? 이거 한 세트에 엄청 비싼 건데?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건강 생각해서 챙겨주신 거예요. 돌려주세요. 옳게. 사돈어른은 어차피 편찮으셔서 단 거 못 드시잖아. 시누이가 상자를 자기 차 뒷좌석에 쑥 밀어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가 수정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나 마침 시부모님 댁에 가는 길이었거든. 빈손으로 가기 뭐 했는데 잘 됐다. 시누이가 차 문을 쾅 닫더니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저는 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깟 수정과 한 통 가지고 째째하게 굴기는. 나중에 봐.
시누이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엑셀을 밟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빈손이 되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시누이는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 들러 식혜 2병과 사과 몇 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밀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의 화분 옆에 엄마가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엄마, 나왔어. 아휴, 우리 딸. 엄마 보러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엄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핏기 없는 얼굴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저는 식혜병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어버이날이잖아. 엄마랑 저녁 먹으려고. 뭐 이런 걸 다 사와. 살림에 보태 쓰지. 엄마, 이런 날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사과 한쪽을 베어 무시며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식혜 뚜껑을 따서 엄마 잔에 따라드렸어요. 작은 밥상에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올리고 모녀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저는 시댁의 그 묘한 친절을 자꾸만 곱씹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아가, 친정에 잘 도착했지? 수정과는 먹었니? 사돈 어른도 나눠 드셨지? 몸은 좀 어때?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바짝 들떠 있었어요. 숨소리까지 거칠어서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거 아까 형님이 가져가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일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 누가 가져가? 아침에 형님을 잠깐 만났는데 시부모님 갖다 드린다고 가져갔어요. 순간 수화기 저편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사람이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수화기에 대고 다급히 외쳤어요. 그때 오늘 바빠서 친정에 같이 못 온다던 남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누나네 시댁이 그걸 먹었다고?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수화기를 꽉 쥔 손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끊어진 발신음이 귓가를 맴도는데 등 뒤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얘, 무슨 일이야?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 엄마, 그게...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짚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그 부자연스러운 미소와 한 잔도 남기지 말고 마시라던 끈적한 당부와 시누이가 차로 들고 가버린 보자기와 남편의 절규가 한꺼번에 뒤엉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가슴 한복판에서 뭔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천천히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끊어진 발신음이 한참 동안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쿵 뛰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어요. 엄마가 식탁 옆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얘,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니? 엄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나 잠깐 다녀와야겠어. 아휴, 그래. 어서 가봐. 운전 조심하고. 저는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신발을 꿰어 신었어요. 대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차문 손잡이를 2번이나 놓쳤습니다. 시동을 걸고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떠서 수정과를 마셨냐고 묻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잔도 남기지 말고 마시라던 그 당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댁 골목에 차를 세우고 현관문을 밀었는데 거실 바닥에 시어머니가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그 눈빛이 사람 눈빛이 아니었어요.
여보, 뭐해? 빨리 119 불러야지. 남편이 아무 대답도 없이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에 119를 누르려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휴대전화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액정이 와장창 깨졌어요. 여보, 왜 이래? 어머니 돌아가시겠어. 너 인연,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남편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손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어요. 놔, 이거 놓으라고 미쳤어? 시끄러워, 입 다물어. 남편이 제 뺨을 후려치는데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고 남편이 제 발목을 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잘못했어. 살려줘, 제발. 닥쳐. 남편이 저를 끌고 간 곳은 시댁 지하실이었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남편이 빨랫줄로 제 손목과 발목을 단단히 묶어 기둥에 붙들어 메었습니다. 왜 이러는데? 도대체 왜? 남편이 한참을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다 끝났어. 다 망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알아? 너랑 장모님 앞으로 보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뭐? 무슨 보험? 생명보험 한두 개가 아니야. 다 합치면 십몇억 원대. 남편이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수정과 안에 약 들어 있었어. 너랑 장모님이 마시고 동시에 가게 만들려고 한 거였다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당신 미쳤어? 정말 미친 거야?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사채만 5억이 넘어. 너 안 죽으면 우리 집 다 끝장이라고. 저는 묶인 손목을 비틀며 몸부림쳤지만 빨랫줄은 살을 파고들 뿐이었어요. 남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아침에 뺏어간 그 수정과 어쨌어? 수화기 너머에서 신우이의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묶인 채로 그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었어요. 신우이가 빼앗아간 그 수정과를 신우이의 시부모가 마셨고 두 분 다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망했다. 진짜 망했어. 누나 시부모가 죽어버리면 우리 다 잡혀가. 남편이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살기가 번뜩였어요. 너만 입 다물면 돼. 너 하나만 사라지면 다 묻을 수 있어. 남편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두 손으로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여보. 제발.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잖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자. 남편의 손가락이 제 목을 조여 들어왔어요. 숨이 막히고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손끝부터 감각이 흐려져 갔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구르트 카트를 끌고 오르던 새벽 골목길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비명처럼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하실 위쪽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남편이 제 목을 움켜쥔 채 그대로 굳었어요. 이어서 지하실 문이 우당탕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들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누구야? 들어오지 마. 손 떼. 당장 손 떼서 물러서. 키가 큰 남자가 어둠 속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남편을 제게서 떼어냈습니다. 남편이 발버둥 치다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경찰 두 명이 달려들어 남편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 전현이 우리 엄마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경찰들이 남편을 끌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묶인 채 콜록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가 무릎을 꿇고 빨랫줄을 풀어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숨 천천히 쉬시고요. 누구세요? 보험조사관 강민우라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남편분 동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자기 점퍼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보험 가입 내역이 너무 비정상적이었어요. 부인 앞으로 단기간에 거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오늘 남편분이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었을 거였습니다. 강민우가 제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지하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찰차 빨간 불빛이 시댁마당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남편이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졌고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구급대원이 내미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어요. 목구멍이 부어올라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똑똑히 느꼈습니다. 저들이 저를 짐승 취급하며 죽이려 했던 만큼 저도 똑같이 갚아주리라 마음 먹었어요. 가슴 안쪽이 얼음장처럼 차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1인실 침대 위에서 저는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목에는 시퍼런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목엔 빨랫줄이 파고든 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자리가 시큰거렸지만 정작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좀 어떠세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이 와야 자죠. 조사는 어떻게 됐어요? 안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험금 수령자가 시어머니에서 남편분으로 변경돼 있었어요. 사건 당일 오전에 바꿨더라고요. 저는 베개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했군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남편분이 경찰서에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요? 자기는 아내가 수정과에 독을 탄 걸 뒤늦게 알고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을 뿐이라고요. 빚에 쪼들린 부인이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손바닥에 손톱이 박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적반하장이네요. 강민우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똑같이 진술하셨어요. 며느리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요. 식음을 전폐하시면서요. 가증스러운 사람들. 끝까지 사람을 짓밟네요. 병실문이 거칠게 열린 건 바로 그때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헝클어진 시누이가 들이닥쳤습니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너, 너 2년? 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환자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가주세요. 비켜요. 전염 때문에 우리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침대에서 등을 곧게 펴고 시누이를 마주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형님, 누가 누구한테 따질 일인지 모르겠네요. 네가 그 수정가만 양보하지 않았으면, 네가 그 수정가만 안 줬으면 우리 시부모님 멀쩡하셨을 거 아니야. 양보요? 형님이 빼앗아 가신 거잖아요. 잊으셨어요? 시끄러워. 어쨌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인범 누명을 쓰게 생겼다고. 내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신우이가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흔들었어요. 링거 거치대가 휘청거렸습니다. 강민우가 신우이의 어깨를 잡고 끌어냈어요. 한 번만 더 환자에게 손대면 폭행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너 두고 봐. 너 절대 무사하게 안 둘 거니까. 신우이가 욕설을 내뱉으며 병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복도에서 신우이가 발버둥 치며 소리 지르는 게 한참 동안 들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이상하게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너무 깊으면 사람이 차가워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강민우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안 흔들려요. 조사관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시어머니가 남편분 진술이 일치하니까 정황상 부인이 불리해요. 하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허점이요? 남편분 휴대전화 두 대 중 하나가 대포폰이에요. 그걸로 통화한 번호들이 전부 사채업자랑 불법 약재상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약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했는지 그 동선만 잡으면 끝납니다. 제가 도울게요. 뭐든 시켜주세요. 위험한 일인데요. 가만히 누워서 살인범 누명 쓰는 게 더 위험해요. 강민우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강민우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가던 한약방이 있어요. 등록되지 않은 약재상입니다. 거기서 약을 샀다는 증거가 있어요? 시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봤어요. 한 달에 두 번씩 100만 원 단위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습니다. 항상 그 동네 농협지점에서요. 저는 차창 밖으로 어둠이 깔린 거리를 내다보며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차는 외진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한약방 간판이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강민우가 차를 길 건너편 어두운 자리에 세웠습니다. 약방 길 건너편에 편의점 있죠? 거기 폐쇄로가 약방 정문을 정확히 비춰요. 우린 그 영상을 받아내야 하고요. 제가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부탁할게요. 부인이 직접 나서면 위험해요. 보험 조서관이 부탁하는 것보다 제 사정 얘기가 더 잘 통할 거예요. 저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불빛 아래 앉아있던 사장에게 사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고 시어머니가 약을 구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이야기를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풀어냈어요. 사장님이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살피시더니 묵묵히 폐쇄로 영상을 복사해 주셨습니다. 영상 안에는 분명 시어머니가 한약방에 들어가 봉투에 싼 두툼한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약봉지를 건네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영상을 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어요. 차로 돌아와 강민우에게 영상 파일을 건네자 그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걸 한 번에 따오시다니. 죽을 뻔한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음날 아침 강민우는 또 다른 서류를 들고 병원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분 사채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차용증을 입수했습니다. 차용증요? 강민우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여주었어요. 남편의 자필 서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을 약속함. 채무자 본인의 부인과 장모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함.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종이 한 장에 제 목숨값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목숨값까지요. 이상하게 눈물보다 헛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네요. 약 구입 영상에 차용증까지 합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살인 모의가 완벽하게 증명돼요. 이거 언제 터뜨려요? 내일 오전에 삼자 대면 조사가 잡혀 있어요. 부인하고 시어머니, 남편이 한자리에서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그때 들이밀 거예요. 좋아요. 끝까지 모르는 척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처럼 억울한 척, 무너지는 척 연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쪽이 방심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면 시어머니가 수정과 상자를 건네던 그 끈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목을 조르던 차가운 손가락의 감촉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고 새벽마다 끌고 다녔던 요구르트 카트의 무게도 떠올랐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내일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저들이 저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엔 제가 저들을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어스름이 푸르게 번지고 있었어요. 아침 9시 경찰서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엔 시어머니와 남편이, 반대쪽엔 제가 앉았어요. 남편은 수갑을 찬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입술을 비죽거렸고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 진술 기회입니다. 신중하게 말씀하세요. 형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제가 평생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빚 때문에 우리 엄마 죽이려고 한 거라고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리 짠 대로 떨리는 척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가, 이제라도 자백해, 응? 그러면 정상 참작 받을 수 있어. 야, 너 빨리 사실대로 말해.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더 잘게 떨었어요. 손등위로 눈물 한 방울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형사님. 저 안 그랬어요. 진정하시고요. 양측 진술이 너무 엇갈립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슬쩍 입꼬리를 끌어올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의자에 등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어요. 다 이긴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흘끗 보면서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강민우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객관적인 증거 여기 가져왔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 이쪽은 보험 사기 조사관 강민우 씨입니다. 그동안 따로 수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강민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한 장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먼저 통장 거래 내역서가 펼쳐졌고 그 다음으로 차용증이 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안에는 시어머니가 어두운 환약방 안으로 들어가 두툼한 현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약봉지를 건네는 마지막 장면까지 선명하게 이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변해갔어요. 손에 쥔 손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건 발생 사흘 전 시어머님이 불법 약재상에서 독극물을 구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하셨더군요. 저게 무슨... 그리고 이건 남편분이 사채업자한테 써주신 차용증입니다. 부인과 장모님 명의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자필 서명까지 완벽하네요. 남편이 그 종이를 보더니 허벅지 위에 올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남편의 팔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너, 너 차용증을 왜 써?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는 빠져. 엄마가 약 사오는 거 들킬 줄 알았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이 미친놈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도박만 안 했어도. 도박? 그래. 그래서 엄마가 며느리 죽이라고 했잖아. 보험금 받자고 한 거 엄마였잖아. 두 사람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어요. 회의실 의자가 우당탕 넘어지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형사 두 명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울먹이던 표정을 천천히 거두고 등을 곧게 펴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한 잔도 남기지 말고 마시라고 그랬죠?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습니다. 우리 엄마까지 같이 보내려고 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래요? 아가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 그 호칭 이제 안 써요. 남편이 수갑을 찬 손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야, 너 이러지 마.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애들? 그 애들 엄마 목 조를 때는 생각났어? 남편이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정식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존속 살해 미수, 보험 사기,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끌려가는 두 사람의 등을 보면서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어요. 회의실 한쪽 의자에 신우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살인범으로 몰아세우던 사람이 자기 친엄마와 친동생이 살인범이라는 사실 앞에서 넋이 나간 얼굴이었어요. 진짜 살인범이 밝혀지면서 신우이의 시부모 사망 사건도 자연스레 정리됐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를 죽인 누명에서는 벗어났지만 독이 든 수정과를 손수 가져다 드린 원흉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형사 입을 통해 들었습니다. 명품 가방과 외제차도 이미 빚으로 다 넘어갔다고 했어요. 신우이는 살인마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강민우가 제 옆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흔들리실 줄 알았는데. 지하실에서 한번 죽었어요. 거기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강한 분이시네요. 조사관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영정사진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강민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시댁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상가까지 압류 신청을 넣었어요.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가슴 깊이 들이마신 공기가 어찌나 시원하던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합의금이 들어온 날 저는 바로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요구르트 배달을 다니면서 매일 지나치던 작은 골목 모퉁이 가게였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허름한 자리였지만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내밀자 저는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심이 빠르시네요. 오래 생각해둔 자리예요. 가게를 계약하고 페인트 칠을 시작하던 날 동네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구르트를 10년 가까이 받아 드시던 분들이었어요. 아휴, 색시, 가게 차린다며? 우리가 도와줄게. 페인트 칠은 내가 할게. 옛날에 칠쟁이로 먹고 살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남편한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갈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이렇게 따뜻한 손길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웃들이 저마다 사다리를 들고 와 천장을 칠해주고 페인트통을 옮겨주고 커튼을 달아주었어요. 요구르트 단골 아주머니는 자기 집 화분까지 들고 와 창가에 줄지어 놓아주셨습니다. 가게 간판이 걸리는 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어요. 우리 딸이 사장님이 됐네. 우리 딸이. 엄마 덕분이야. 엄마 살리려고 버틴 거였어. 엄마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가게 문을 처음 열던 날 새벽,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해 진열장을 닦았어요. 손수 만든 약과와 단호박 양갱, 검은 깨 다식을 정성껏 진열했습니다. 요구르트 배달을 다니면서 단골 어르신들께 종종 만들어 드렸던 디저트였어요. 칠순잔치 때 가져다 드린 다식이 맛있다고 다들 그러셨거든요. 문을 열기도 전에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할머니들이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도와주러 오셨고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 주었어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오후 2시도 되기 전에 진열장이 텅 비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보내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저는 텅 빈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봄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앞치마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게 안 공기에서 약과와 양갱의 달콤한 향이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새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연 지 어느덧 6달이 지났어요. 작은 골목 모퉁이에 허름했던 가게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누리 소통망에는 우리 가게 약과 사진이 매일같이 올라왔고 점심 무렵이면 이웃 동네에서까지 손님들이 차를 몰고 찾아왔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양갱을 끓이고 약과를 빚고 다식을 빚어내도 오후 3시면 진열장이 텅 비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매일 밤 정산을 마치고 통장 잔고를 들여다볼 때면 그 모든 피로가 거짓말처럼 녹아내렸어요. 평생 새벽마다 요구르트 카트를 끌고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가게에서 한 블록 떨어진 좋은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엄마를 모셨어요.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고 거실에서 작은 공원이 내다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저녁, 엄마가 베란다에 서서 한참 동안 공원을 내려다보셨어요. 얘, 이게 다 우리 거니? 진짜? 엄마 이름으로 계약했어. 평생 여기서 사시는 거야. 우리 딸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지. 엄마, 이런 말 그만해. 이제 좋은 것만 보고 살자. 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셨어요.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엔 강민우도 와서 함께 식사했어요. 엄마가 처음 만든 갈비찜을 식탁에 올려주시고 강민우는 건너편 자리에 앉아 식탁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강조사관, 고기 더 들어요. 우리 딸 살려줬는데 이거라도 많이 먹어야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자주 와요. 매주 와도 돼. 저는 그릇에 갈비를 한 점 더 덜어 강민우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식사 자리에 흐르는 공기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강민우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가장 한가한 오후 4시쯤이었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아 약과 한 접시와 우리 가게 인기 메뉴인 단호박 양갱을 시키고는 노트북을 펼쳐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짬을 내어 마주 앉으면 강민우는 그제야 노트북을 덮었어요. 오늘은 좀 어땠어요? 정신 없었어요. 단체 주문이 또 들어왔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거절했어요. 직원 더 뽑아도 되겠어요. 무리하지 말고요. 그러게요. 사람 구하는 게 더 일이네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한참을 우물쭈물했습니다. 지하실 차가운 바닥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날 이후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남자 목소리가 처음이었거든요. 강민우가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어, 어, 놀라셨다면 미안해요. 그런데 이젠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건이 끝나고도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매주 가게에 오는 핑계도 사실은 일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 아직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겪어서요. 알아요. 천천히 가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우가 제 손등을 한 번 더 가볍게 토닥이고 손을 걷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한참 동안 손등에 남아 있었어요. 저녁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면서 저는 새 메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호박 양갱과 약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전통 디저트를 현대식으로 풀어낸 메뉴를 만들고 가게 규모를 2배로 늘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처에 비어있는 더 큰 상가 하나를 눈여겨 봐두었어요. 매일 밤 새 메뉴 노트를 펼치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재료를 적었어요. 요구르트 카트를 끌면서도 머릿속으로 늘 새 디저트를 그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 꿈들을 하나씩 진짜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교도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가끔 강민우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면회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채 독방에서 매일 같은 욕설을 중얼거린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기 전가로 형이 늘어나 출소까지 10년이 넘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면회 시간에 가끔 마주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함을 친다고 했어요. 둘 다 그 안에서 천천히 늙어가겠어요. 그래도 신경 쓰여요.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그쪽 인생인데 내가 동정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그들을 동정할 마음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가게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누군가 가게 앞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려 놓고 도망갔습니다. 다음날 새벽엔 누군가 가게 유리창에 검은색 매직으로 욕설을 휘갈겨 놓고 갔어요. 세 번째 날엔 가게 입간판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직원 아주머니가 출근하면서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사장님, 가게 앞이 난리 났어요. 빨리 와보세요. 저는 부랴부랴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깨진 입간판 조각을 줍는데 손이 떨려왔어요. 사장님, 누가 이러는 거예요? 동네에 원한 살 일도 없는데. 글쎄요. 일단 경찰에 신고할게요. 오후엔 오토바이 한 대가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뭔가 검고 끈적한 액체를 유리창에 끼얹고 도망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가게 안쪽에서 손님과 이야기 중이라 무시했지만 점심시간에 가게에 들어오시던 단골 할머니가 옷에 그 액체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어디서 온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옷값 제가 다 변상해 드릴게요. 아니, 옷이 문제가 아니야. 섹시, 이거 누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게 방범 카메라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자고 부탁했습니다. 강민우는 한 걸음에 달려와 주었어요. 가게 사무실 작은 모니터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아 영상을 한 장면씩 돌려봤습니다. 검은 헬멧을 쓴 사람이 오토바이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장면이 잡혔어요. 헬멧 차양을 살짝 들어 올리며 유리창에 액체를 뿌리는 그 짧은 순간 화면이 또렷하게 인물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마우스를 멈췄어요. 마우스를 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모습이었지만 절대 못 알아볼 얼굴이 아니었어요. 형님이에요. 형님이 한 짓이에요. 신우이가 결국 일을 벌리네요. 시댁에서 쫓겨난 뒤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종적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이런 짓이나 꾸미고 있었나 보네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자기 친정 식구가 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게 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는데도 신우이는 끝까지 그 화살을 저한테 돌리고 있었어요. 수정과를 빼앗아간 자기 손을 탓할 줄은 모르고 그 수정과를 양보한 사람을 원망하는 게 신우이였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가게 주변 경비를 강화해야겠어요. 신고해도 이 정도로는 처벌이 약할 거예요. 더 큰 걸 노리고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형님은 단순히 가게 유리창 깨는 정도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다 잃은 만큼 저도 다 잃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릴 거예요. 저는 모니터 화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 신우이의 옆얼굴엔 광기 어린 눈빛이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일렁이는데 어쩐지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어요. 폭풍이 다가오는 냄새가 났습니다.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아주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인터넷에 우리 가게 글이 떴는데 좀 보세요. 저는 잠이 확 깨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비밀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링크를 누르자 한 게시판 글이 화면 가득 펼쳐졌어요. 제목은 유명 디저트 가게 사장의 학교폭력 만행을 고발합니다 였어요. 본문엔 제 가게 사진과 제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더러 학창시절 일진 우두머리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를 화장실에 가두고 변기물에 머리를 담갔다고 했어요. 도시락을 빼앗아 먹고 옷을 찢어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저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글까지 적혀 있었어요. 가짜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녹취록까지 올려져 있었습니다. 녹취록 속 목소리가 울먹이면서 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에 올라간 글이 어느새 수만 명에게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저런 가게는 망해야 한다는 글, 사장 얼굴 다 까자는 글, 가게 위치를 정확하게 적어 놓은 글까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가게로 달려갔어요. 가게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시위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든 인터넷 방송인 2명이 가게 정문을 비추며 떠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학교폭력 가해자가 운영하는 그 디저트 가게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사장이 도착했네요. 사장님, 학교폭력 가해 사실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리려다가 그대로 멈춰섰어요. 피켓을 든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학폭 가해자가 무슨 가게를 해? 부끄럽지도 않아? 잠깐만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변명 들어가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직원 아주머니가 가게 안쪽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저를 손짓해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치고 간신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어떡해요?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고 있어요. 가게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리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면 욕설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장사꾼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어떻게 빵을 파냐는 비명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도 모르는 번호의 메시지가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전부 욕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게 셔터를 다시 내렸습니다. 진열장 안에 약과와 양갱이 햇빛에 반짝거리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7시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엄마야. 너 인터넷에 무슨 글이 올라왔다는데 그게 뭐야? 엄마, 진정해.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엄마는 너 알지. 엄마는 너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도와줬던 거 다 안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뭔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수화기 너머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가게 셔터를 그대로 내려둔 채 차를 몰아 엄마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전화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습니다. 화면 속엔 제 얼굴이 박힌 그 학폭 가해자 글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병원에 모셔간 엄마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충격으로 혈압이 올라 며칠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우신 엄마 손을 잡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하실에서 목 졸릴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우가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IP 추적 끝났어요. 신우이가 맞아요. 어디서 글을 썼는데요? 동네 PC방 3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글을 올렸어요. 폐쇄회로에 얼굴이 다 찍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모자를 푹 눌러쓴 신우이가 PC방 카운터에서 요금을 내는 장면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걸 당장 터뜨려요. 그 인간 거짓말이라는 거 만천하에 알려야죠.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여론은 신우이 편이에요. 부인이 진실을 외쳐도 변명으로 들릴 거예요. 그쪽이 더 큰 한 방을 쳐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사이에 우리 가게는 망하고 우리 엄마는 또 쓰러질 텐데요. 길어야 이틀이에요. 신우이는 분명히 욕심을 부릴 거예요. 그때를 노려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성으로는 알아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늦게 병실 의자에 앉아 엄마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한참을 망설이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올케? 인터넷 글 봤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는데 몸 안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10억만 줘. 10억이면 글 다 내려줄게. 가게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아니면 학교 폭력은 시작일 뿐이야. 다음엔 더 재미있는 거 풀게.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강민호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송했어요. 잡았어요. 협박 메시지까지 보내줬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체증해주세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이미 다 캡처해놨어요. 통신사 협조도 받아낼게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뱉었습니다. 핸드폰 화면 속 신우이의 협박 메시지가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님, 잘 컸네요. 친정엄마, 친동생 다 감옥 보내고 그 분풀이를 저한테 하시네요.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요. 끝장 봐야죠. 우리 엄마 쓰러뜨린 죄까지 받아내야죠. 저는 핸드폰을 끄고 손에 꽉 쥐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직원 아주머니에게는 가게를 며칠 닫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전화가 빗발치고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저는 단 한 군데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키는 동안 신우이는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갔습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답이 없네. 10억 못 줘? 그럼 더 재밌는 거 갈게. 올케네 가게 직원들 신상도 다 풀 거야. 저는 그 메시지도 강민우에게 그대로 넘겼어요. 더 깊게 파고드네요. 좋아요. 무덤을 더 파게 그냥 두죠. 더 파라고 부추겨요. 끝까지 파게 두세요. 병실 안은 엄마의 잠든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핸드폰 화면 속 신우이의 협박 메시지를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저들이 저를 짓밟으면서 흘려보낸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박혔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새벽 6시쯤 저는 잠깐 졸다가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켜는데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인터넷 게시판 메인 화면이 이상했어요. 어제까지 메인을 도배하던 학폭가의 디저트 사장글들 사이로 새로운 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목들이 하나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진짜 학폭 가해자는 따로 있다. 가짜 폭로글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겪은 진실을 말합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글들을 하나씩 눌러봤어요. 첫 번째 글은 제 고등학교 동창 미경이가 올린 거였습니다. 미경이는 학창시절 신우이한테 1년 내내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였어요. 화장실에 갇혔고 도시락을 빼앗겼고 머리채를 잡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던 신우이의 징계기록 사진까지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기록지엔 신우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 글은 동창 수정이가 올린 것이었어요. 수정이는 신우이가 자기 책상 안에 죽은지를 넣어놓은 일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날 저한테 도와달라고 울며 매달렸던 친구였어요. 제가 신우이 앞을 막아서서 친구를 보호해줬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글은 동창 영민이가 올린 글이었어요. 영민이는 신우이한테 점심값을 빼앗기던 친구였습니다. 매일 점심을 굶고 다녔는데 제가 가끔 김밥을 사다 줬다는 이야기까지 적혀 있었어요. 20명이 넘는 동창들이 릴레이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일기장과 학창시절 메모까지 증거로 올라왔습니다. 그 글들이 수십만 명에게 퍼져나가는 데에는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전 8시엔 강민우가 직접 인터넷 매체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PC방 폐쇄회로 영상과 신우이의 협박 메시지 캡처본이 한꺼번에 공개됐어요.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학폭 폭로글 작성자가 진짜 가해자였다. 전 신우이 10억 협박 메시지로 사기극 들통.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어제까지 저를 욕하던 댓글창엔 사과한다는 말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에 진을 쳤던 시위대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대신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휴대전화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침대에서 가만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잘 견뎠어. 잘 견뎠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 살리려고 버틴 거야. 이제 나쁜 사람들 다 가버렸어. 다 끝났어. 저는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엄마의 거친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강민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가 도주를 시도하고 있어요. 어디로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표를 끊었어요. 경찰이 잠복 중이고요. 같이 가시겠어요? 가요. 제 손으로 봐야겠어요. 저는 엄마에게 잠시만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강민우의 차에 올라타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손이 떨리지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강민우와 저는 형사들 뒤편에 서서 멀리 매표소 앞을 지켜보았습니다. 검은 후드티에 모자를 푹 눌러쓴 신우이가 매표소 줄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캐리어를 끌고 부지런히 승강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신호를 보내자 우리도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갔어요. 승강장 앞에서 형사들이 신우이를 둘러쌌습니다. 잠깐만요. 신분증 좀 봅시다. 신우이가 흠칫 놀라며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어요. 무고한 명예훼손 그리고 공갈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형사가 신우이의 모자를 벗기자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핏발선 눈이 드러났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강민우와 함께 신우이 앞에 가서 섰어요. 신우이가 저를 알아본 순간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인연? 네가 다 일러 바쳤지? 형님이 일러 바칠 일을 하셨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너 때문에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신 거잖아. 그 수정과 누가 빼앗아 갔는지 잊으셨어요? 신우이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신우이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형님이 친구들 머리 변기에 처박을 때 제가 막아준 거 기억해요? 도시락 빼앗아 먹고 친구들 못 먹게 할 때 제가 김밥 사다 준 거 기억하세요? 시끄러워. 다 옛날이잖아. 형님은 그걸 다 잊고 살았겠지만 도움받은 친구들은 한 명도 안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누명을 씌우는 순간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일어선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형님이 평생을 빼앗기만 하면서 살 동안 저는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게 차이예요.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신우이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형사들이 신우이의 양 어깨를 잡아 끌고 갔어요. 신우이가 끌려가면서 발버둥치며 제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저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제 옆에 가만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네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게 셔터를 다시 올렸어요. 가게 앞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중엔 어제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도 분명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기도 하고 응원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어제 댓글에 욕 적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약과 한 박스 살게요. 직원 아주머니가 옆에서 부지런히 약과를 포장하셨어요. 진열장이 2시간 만에 또 한 번 비었습니다. 그날 종일 가게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백화점 입점 제안도 2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대형 호텔 디저트 코너에서도 납품 제안이 왔어요. 제가 미처 다 답하지 못해 강민우가 옆에서 일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마친 뒤 저는 텅 빈 진열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요크루트 카트를 끌고 새벽길을 오르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때 만난 단골 어르신들이 신우의 거짓 폭로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가게 앞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도 직원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도와준 친구들이 전국에서 일어나 진실을 외쳐주었어요. 새벽마다 정성껏 빚은 약과를 사주시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가게로 돌아와 주셨습니다. 그 모든 손길들이 저를 살린 거였어요. 베푼다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걸 그제야 가슴 깊이 알게 됐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에 강민우가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살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요.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제가 해야 하는데요. 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민우를 바라봤어요. 강민우의 눈빛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민우의 가슴에 이 말을 기댔어요. 강민우의 두 팔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가게 안에 약과향과 양갱향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창밖의 노을이 천천히 밤으로 바뀌어 가는 동안 저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오래도록 숨을 골랐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났어요. 가게 문을 처음 열던 그 작은 골목 모퉁이에는 이제 본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전국 백화점 5군데에 우리 가게가 입점했고 호텔 디저트 코너에도 우리 약과와 양갱이 진열됐어요. 대형 호텔 2곳과 납품 계약을 맺은 뒤로는 직원도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작년 봄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혼자 약과를 빚던 제가 이제는 사옥 4층에 마련된 대표 이사실에서 결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전국에서 들어온 협력 제안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회의 일정이 빼곡한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신메뉴 회의 2시 시작이고요. 그 후에 백화점 본부장 미팅 잡혀 있습니다. 알겠어요. 점심 좀 일찍 먹고 준비해야겠네요. 어머님께서 오늘도 도시락 보내셨어요. 아휴, 식당에서 먹어도 되는데. 엄마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사옥으로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제 끼니가 부실할까 걱정되어 시작하신 일이었는데 직원들이 어머니 도시락을 너무 좋아해서 이젠 회사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병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의사 선생님마다 또래보다 10년은 젊으시다고 칭찬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엄마와 강민우와 셋이서 근교 정원을 산책했어요. 엄마가 가운데 서서 양쪽으로 우리 둘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이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강서방, 다음 주엔 우리 텃밭에서 상추 좀 따다 줘. 어머님, 저 강서방 아니에요. 아직이요. 곧 강서방이지 뭐. 상추 따다가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저는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슬며시 웃었어요. 강민우는 어느새 엄마한테는 친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우리 셋은 좁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어요. 엄마가 만드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식탁 위에 오르고 강민우가 직접 구운 삼겹살이 지글거리는 그 평범한 저녁 식사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어요. 강민우는 이제 정식으로 우리 회사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보험사기 전문 조사관 일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차렸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질수록 강민우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매일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이면 함께 퇴근했습니다. 연인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교도소에서는 가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우가 변호사 동기들을 통해 흘려듣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면회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로 1년을 보내셨습니다. 수감 동료들과 자주 다투셔서 독방에 갇힌 적이 여러 번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사기 전과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면회 시간에 시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고함을 친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감옥 안에서도 그 표독스러운 성격을 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방 동료들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식사 시간엔 자기 음식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가족 셋이 모두 같은 형무소에 수감되어 서로를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진 거였어요. 수정과 함박스가 그렇게 사람을 갈라놓을 줄 그들은 끝내 몰랐을 거예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민우가 차를 몰고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가보면 알아. 차가 익숙한 동네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비탈진 길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내다보다가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벽마다 요크루트 카트를 끌고 오르내리던 그 달동네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골목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는데 추억이 한 발자국마다 따라붙었어요. 여기서 카트가 굴러떨어져 요구르트 병들이 다 깨졌던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저기 모퉁이에서 동네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던 그 겨울 새벽도 떠올랐어요. 길가에 앉아 발이 너무 시려서 운동화를 벗고 발가락을 주물렀던 그 자리도 보였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강민우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도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발 아래로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저녁 햇살이 지붕마다 붉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 멀리 우리 가게 본점도 작게 보였습니다. 여기 와보고 싶었어. 자주 생각했거든. 알아. 그래서 데려온 거야. 그때 나는 매일 이 언덕을 오르면서 울었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울고, 너무 추워서 울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 잘 견뎠어. 정말 잘 견뎌줬어. 그때 내가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 언덕만 다 오르면 이런 날이 온다고. 강민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 품에 천천히 기대섰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안 울어도 돼. 옆에 있을게. 고마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저는 강민우를 올려다봤어요. 강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작은 반지가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어요. 평생 옆에 있어줄게. 같이 늙어가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죽음을 마주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새벽 하트를 끌며 주저앉아 울던 그 골목길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쓰러진 엄마의 손을 잡고 흐느끼던 그 밤이 떠올랐어요. 그 모든 순간을 지나 결국 이 언덕 위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같이 늙어가자. 강민우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강민우의 가슴에 가만히 이 말을 기댔어요. 저 멀리 가게 본점 위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 골목 사이로 가로등이 하나둘 노랗게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그렇게 울며 오르내리던 이 언덕에서 저는 봄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집엔 건강해진 엄마가 저녁상을 차려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이 들이마신 봄 공기가 어찌나 달던지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강민우가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민우의 손을 마주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 길을 함께 내려갔습니다. 골목 끝 모퉁이에서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녁 노을이 우리 셋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끔찍한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이 부른 비참한 말로까지.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판 함정엔 결국 자기가 빠지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었어요. 지하실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마음 하나. 새벽길에 단골 어르신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김밥 한 줄. 학창시절 친구들 앞을 막아섰던 그 용기 하나가 끝내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아무리 고단해도 한 번쯤 베풀고 한 번쯤 버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마음이 언젠가 여러분을 가장 환한 언덕 위로 데려다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